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기타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그렇게 하실 때 소득세 신고라는 걸 이제 하시게 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공제와 관련된 사항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생활을 하다 보면 부양가족에 대한 뭐 교육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가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양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지출액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그 안에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봤었죠. 이자, 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예를 들어 싹 합하면 이게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돼요. 그럼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라는 걸 이제 빼줘요. 소득공제. 이 법에서는 소득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제 조특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떤 뭐 재원, 우리가 소득세라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법인세라면 법인의 소득에다 과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뭐냐면 모든 어떤 과세 어떤 법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 그러니까 뭐 법인세를 좀 감면해 줘야 된다.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이 조세특례제한법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3년 또는 뭐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게 이제 특례 제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법들에서 이제 소득공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에도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규정, 그러니까 뭐 3년부터 뭐 5년 뭐 이런 사이에 이제 규정들을 대부분 이제 규정을 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일몰 없어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건데, 보면 이제 여기 그 소득세법에 나오는 그 세액이라든가 또는 소득공제에 대한 여기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두 가지예요, 사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가 이제 소득이 100원만큼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럼 거기서 소득공제라는 건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10원을 빼준다. 소득공제. 그러면 이제 90원이 되겠죠, 소득이. 그리고 세율이 10%라고 합시다. 예, 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이제 9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세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빼주는 건, 여기서 만약에 뭐 2원을 빼준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액공제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2원을 빼게 되면 이제 7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납부세. 이게 그래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그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그 소득에다가 이제 공제를 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공제가 10원이 공제가 됐다. 그러면 10원만큼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 10원의 10%에다가는 1원만큼 세금을 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세액공제가 2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2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인적공제에서 보면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여기서 세액공제라고 써 있죠. 얘는 이제 세액공제로 이제 빼주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자녀세액공제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많이 커졌어요, 예전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라든가, 그 다음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거 많이 들죠. 거기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뭐냐? 퇴직을 했는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퇴직을 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집을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기고 담보로 잡는 거야. 그리고 은행에서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쭉 받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집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쪽에다. 그럼 결국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그 주택을 자기는 받고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그 주택을 넘겨준 그 사람한테 연금을 계속 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제 해주겠다 이런 거죠. 예전에 무슨 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들었던 이게 이제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제 들게 되면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1억짜리 집을 맡기고 뭐 1억에 대해서 뭐 10년 동안 내가 돈을 받겠다. 또는 뭐 1년 동안 돈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를 은행에다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 10개월간 내가 돈을 받는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맡겨가지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게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주택을 맡겨놓고 연금을 받았는데 그 연금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죠? 연금을 다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살아. 그럼 이제 집 날아가는 거예요. 집 없어지고 연금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오래 사니까, 그죠? 너무 오래 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생겨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노후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사항들도 이 주택을 가지고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퇴직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천상 이제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빈곤층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제라고 해서 항목별 공제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의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뭐 출자 등,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뭐 소득공제,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인적공제가 이제 첫 번째로 있는데 인적공제는 어떤 거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소득공제,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공제액에서 인적공제액에서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 수에다가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줘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거기에서 뭐 배우자가 있더라. 그러면 나하고 배우자 2명분에 대한 300만 원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700만 원이 되겠죠. 그 700만 원에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에서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대상자는 당연히 돈 버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 사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하고 B가 같이 사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근로자예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B가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잖아요. B도 이제 근로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번 돈으로 얘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양을 한다는 의미가 세법에서는 A가 벌어가지고 B를 먹여 살리면 그게 부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B도 돈을 벌고 A도 돈을 번다면 부양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랬을 때는 얘는 공제 대상자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양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 다음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은 빼주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양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조건이 있어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만약에 100만 원 넘어서면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또는 이제 총급여는 근로, 즉 급여를 받았을 때. 그럼 여기 소득 금액과 얘하고 차이가 뭐냐? 급여 측면에서 보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어디 직장을 다닌다는 거죠. 근데 소득 금액은 뭐냐면 근로도 되지만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금액까지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만 원. 그다음에 만약에 급여 소득만 있더라.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간 500만 원이니까 뭐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내잖아요. 예. 급여 수준이 낮은 거예요, 굉장히. 자,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여기서 보면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포함이 된다. 직계 존속은 위쪽, 직계 비속은 아래쪽이죠. 그래서 A가 있고 여기 이제 배우자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부모님이 계시겠죠. 자녀가 있겠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혼자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산다. 그러면 일단 얘는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형제자매 따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형제자매. 여기가 이제 하나의 부양가족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단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벌고 있으면 부양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면 당연히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양가족을 기본으로 해서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양가족이 굉장히 많으면 대부분 세금을 내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해당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거죠. 부양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직계 존속, 계부나 계모도 이제 포함이 돼요. 60세 이상이어야 돼 일단. 60세 이상. 여기서 이제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요. 소득은 이제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냐? 일단 직계 존속 위쪽으로는 나이는 위쪽으로는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비속이면은 자녀죠. 이 자녀는 20세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연령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60세, 요 밑으로 있는, 요 위로 있는 부양가족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없어도. 왜? 나가서 벌 수 있잖아. 그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은 60세,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예요. 물론 재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때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마찬가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위탁아동이라는 거 있죠. 가정위탁. 위탁아동은 그런 거죠. 맡겨놓고 위탁비를 내가 주면 그쪽에서 이제 애를 맡아서 그 어린이집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애를 맡아서 키워요. 그러면 위탁비를 내가 이제 주면 거기서 이제 애를 맡아가지고 24시간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탁아동이거든요. 그런 위탁아동을 내가 데리고 있어도 부양가족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은 어떤 식이냐? 뭐 모든 소득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 소득 안에는 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되는 소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소득에 두 가지 소득이 있다. 일이라는 소득이 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소득이 뭐 90만 원 정도 있다. 근데 이거는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이래요. 그러면 얘는 요 기준으로 가지고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니까 얘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을 일단 기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 현재 해당 거주자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느냐. 요걸 이제 판단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직계 비속이라든가 입양자 이건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라는 사람이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자녀가 있어요. 뭐 갑이라는 자녀가 있다.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누가 부양을 해요? 얘가 부양을 하는 거지. 학비는 얘한테 줄 테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속 입양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의 경우. 그러니까 밑에 자녀들을 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집단의 범위에는 A,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비속. 여기까지가 하나의 가족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어머니 아버지는 기본적인 가족 단위에서 빠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있고 그다음에 형님이 있고 뭐 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모실 수도 있지만 동생이 모실 수도 있고 형님이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족 단위는 나와 그다음에 비속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취약, 질병, 뭐 기타 요건에 따라서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를 했어도 마찬가지 부양을 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중에서 거주자는 그 지금 돈 버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위로죠. 아버지, 어머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광주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버님이 다른 데서 살고 계세요. 뭐 어디라고 할까? 저기 뭐 강원도에서 이제 살고 계신다. 거기서 농사 짓는다고 합시다. 강원도에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얘가 아버지한테 이제 뭐냐면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거죠. 생활비. 그렇게 한다면 같이 살고는 있지 않지만 얘가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 요건은 만약에 장애인이더라. 뭐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더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연령 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거든요. 그 사이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라면 그 20세나 또는 60세의 연령 요건을 보지 않겠다. 사회생활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소득 요건은 적용이 돼요. 장애인도. 근데 뭐 내가 이제 자녀가 뭐 이번에 이제 30살에 뭐 30살을 먹은 자녀가 있다. 근데 그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가능한데 그 장애인 자녀가 돈을 벌고 있더라 이거죠. 돈을 뭐 1년에 뭐 1억씩 벌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 요건 적용 시에 해당 과세 기간 중에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이제 뭐 19년도에요. 이제 19년도에 대한 소득을 20년도 5월 31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소득세 신고를. 신고를 하는데 요 19년도에 자녀가 있었는데 19년도에 5월 뭐 10일 날 생일이다. 그래갖고 여기까지는 20살. 여기까지는 21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은 20살이었고 또 일정 기간은 21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세 이하에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포함되는 날이 속하면 그 해까지는 공제 대상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때 그때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요 개념이 이제 어떤 거냐?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요 사람이 돈을 벌고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부양가족의 범위라 그랬죠. 그러면 요 자녀 중에 자녀의 배우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거기에 배우자도 있겠죠.
형제자매, 배우자도 있겠죠. 공제 대상 기준에는 형제 자매까지는 들어가지만 요 배우자는 안 들어가요. 형제 자매까지는 들어가지만 배우자는 안 들어가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들어가지만 배우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계 비속이에요. 이거 직계 비속 자녀의 그 배우자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같이 거기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공제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씩 공제가 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 다 이제 요건은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제가 150, 150, 150, 150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공제 주는 게 요 이제 추가 공제예요. 그러니까 150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보니까 경로 우대자가 있더라. 경로 우대자의 기본 요건은 70세 이상이에요. 70세. 이것도 이제 금액이 좀 연령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뭐 65세 이상이었는데 또 이제 70세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아버님이 뭐 70세 이상이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00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200. 뭐 이가 이제 장애인이다. 200을 이렇게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녀자. 부녀자는 뭐냐면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해당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일단 첫 번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자, 이게 요건이 뭐냐면 일단 돈을 벌고 있는, 즉 요번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당사자가 여성일 때 그때는 요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는데 배우자도 있어. 근데 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50만 원을 이렇게 불효자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그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여성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 약간의 차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국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어떤 상황,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을 인지하는 그 과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어떤 재정과 법재정 요건과 여성에 대한 법재정 요건이 동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의 인지를 통해서 그 법률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절차가 있거든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재정에서 지출을 할 때 성인지와 관련된 지출이 따로 있어요. 여성에 대한. 그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을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분명한 어떤 신체적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성이 대부분 뭐냐면 부양의 어떤 의무는 여성이 대부분 하거든요. 같이 이제 돈을 벌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녀자, 즉 해당 여성한테는 공제를 더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의 공제가. 그래서 얘가 여성이고 여기 이제 남편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비 공제라는 게 있어요.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그 20세 이하가 만약에 6세 이하일 때 그때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입양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출생을 하거나 또는 입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제 뭐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녀와 관련된 공제 사항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더 금액들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자녀 세액 공제를 또 해줘요.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이렇게 쭉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하예요.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얘기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세액 금액에서 그냥 바로 빼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소득은 소득에서 빠지면 거기다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건 세액 즉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세액 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한 명이 있더라. 한 명이 7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15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에서 빼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녀가 2명이더라. 그러면 15 곱하기 2, 30이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3명 이상이 될 때, 이때는 살짝 좀 달라요. 2명까지는 30만 원이에요. 자, 한 명 늘어날 때 30만 원. 그럼 만약에 4명이다. 예를 들어서 4명이면 일단 2명까지는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명에 대해서 30만 원씩이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남으면 날수록 좋다 이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만약에 자녀를 4명씩 낳고 그러면 일단 깝깝하죠. 이거 빼준다고 얘네들을 부양을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한 10억 정도 빼주면 모를까, 그죠? 10억을 주고 이렇게 좀 키워봐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90만 원 받으려고 이걸 낳겠어요? 미쳤지, 그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요즘 보면 자치단체별로 출산에 대한 어떤 공제라든가 또는 출산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힘들어요, 그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제들이 꽤 많은데 그때는 아버님이 혼자 벌어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그게. 같이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2명, 3명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가만 놔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옆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게 맞는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일단은 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보고 나으라는 개념은 아니야. 일단 나왔는데 나와놓으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해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누가 낳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애를 낳을 때 그래서 아까는 7세 이상이어도 이거는 그건 아니죠. 자 보니까 출산 입양 신고를 한 자녀가 첫째더라. 첫 번째 그럼 3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신고한 자녀가 둘째예요. 이번에 그러면 50만 원 해줘요. 셋째면 70만 원. 예. 많이 해줘요. 보면 이것도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의 판정 시점이 있는데, 이 판정 시점이라는 건 언제 인적공제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인적공제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19년도에 소득을 신고한다. 19년도. 그러면 19년도의 소득은 12월 31일이 19년도 끝나는 시점이죠. 이때 상황을 가지고 보겠다 이거예요. 이때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요때 뭐 부양 가족이 있다. 그럼 그 상황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님이 계셨는데 요때 사망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요 19년도 소득을 계산할 때 아버님을 과연 부양 가족에 넣을 건지 말 건지 그죠? 이거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됐더라. 그전까지는 장애인이었는데 여기서 치유가 됐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제, 그 다음에 이런 경로 우대자 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소득세법의 규정에서 공제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남편, 그 다음에 배우자. 근데 둘 다 돈을 벌어요. 소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비속이 있겠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이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대신에 자녀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를 여기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여기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 가족이 중복이 되더라.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다 쓴 사람, 즉 여기다가 신고를 했더라. 그러면 여기다 같이 여기다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다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한 명의 공제 대상으로 보겠다. 만약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금액이 많은 사람 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여기가 만약에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더라.
여기는 조금 벌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넣어야 돼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위에 있는 과세 구간, 그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금액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인 비속이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 자, 일단 6세 이하가 되면 아까처럼 A, B 둘 다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5살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기본공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6세이면 추가공제가 있거든요. 그건 여기다가 추가공제 이렇게 따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따로따로. 근데 이거를 중복으로 받는 건 안 돼요.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 이렇게 받는 건 안 되고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복으로 신고를 해버렸더라. 그래서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대상 배우자 이게 뭔 얘기냐면 A하고 B가 둘이 이제 돈을 벌어. 둘 다 소득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시다. 첫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얘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고 아버님도 소득이 있어. 그래서 아버님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버님도 또한 얘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 이게 이제 만약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볼 건지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볼 건지 그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걸 신고를 같이 한 거예요. 아버님도 부양가족 넣고 얘도 부양가족 넣어버렸대. 자, 그랬을 때는 중복으로 안 되니까 한 사람만 돼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배우자 쪽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 다른 거주라면 여기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해당이 됐을 때 그때는 요거는 없는 걸로 보고 배우자가 있는 걸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우선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중복이 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둘 다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 이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공제 대상자가 중복이 될 때 1, 2 위에서 말한 1, 2 그거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본다. 즉 처음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은 사람에 대한 추가공제는 집어넣은 사람이 받으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가공제는 그렇게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사망이나 출국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해당 연도 중에 중도에 사망을 하였거나 또는 출국을 했다. 출국을 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이 됐을 때 그 자를 피해 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제 대상 가족이 이렇게 있다. 근데 공제 대상 가족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대상 가족으로 이렇게 넣어버렸더라 이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출국을 했대. 신고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다 못 물어보잖아요. 너 할래 말래를.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걸로 하고 이걸로 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또는 공무원 연금, 뭐 군인 연금, 그다음에 교직원 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보험료, 연금보험료 말고 그 외의 보험료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 의료비의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료비 공제는 만약에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돈을 번다. A라는 사람이 급여가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급여가.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3%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100만 원에 3%면 3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면 30만 원이 되겠네. 30만 원. 이 의료비 공제에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버는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네가 부담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3%까지는 본인 부담이에요, 사실은. 의료비 공제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즉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도 공제를 못 받냐? 못 받아요. 의료비 지출이 있어도 공제를 못 받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 중에 지출액 중에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이제 공제해 준다. 그러면 만약에 의료비를 100만 원 지출했다면 그 100만 원의 15%, 즉 15만 원 빼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예. 지출 금액 기준을 보면 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그다음에 여기서 2, 3의 의료비를 제외해서 뭐 1,900에 3%를 곱해서 계산한 초과한 거다. 또는 다만 700만 원 환불한다. 즉 공제액 의료비 지급액이 7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700만 원까지만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15% 또는 20%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개념 자체는 좀 복잡해요. 의료비에 대해서 보면 뭐 본인에 대한 의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거든요. 요거 취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의료비 안에는 난임 시술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난임 시술 요즘에 이제 그 애를 하도 이제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 시술 같은 거 하는데 난임 시술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난임 시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애를 뭐 가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보통 하면 뭐 두세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비싸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제를 이제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공제가 있어요. 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즉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해줘. 그럼 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런 걸 안 해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교육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갈 텐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자기가 이제 버는 소득에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를 그 소득에서 다 빼서 쓴단 말이에요. 알아서 쓰고 그거를 사업비 또는 사업의 경비로 보통 다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급여액이 딱 찍혀서 나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유리지갑이죠. 유리지갑 다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 이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 입양자 여기 보시면 직계 존속은 안 들어가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 아버님의 교육비 어머님의 교육비 뭐가 있을까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그죠?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해줄까요? 노인대학 여러분들이 혹시 노인대학을 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대학은 대학이 아니에요. 경로당이야 그거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노시는 데란 말이에요. 그건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 애들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교육비 또는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거기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직계 존속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해준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 900만 원. 이것도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학비가 이제 비싸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300만 원 기준으로 300만 원 다 빼주겠다는 건 아니고 300만 원에 15%뭐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세액을 빼주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국외 교육기관. 그래서 외국에다가 애를 보내고 공부를 시켰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공제도 있어요. 기부금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기부행위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데 15% 또는 뭐 30%까지 이제 해주는데 여기서는 보면 거주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급여를 가지고 있는 급여 소득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해요. 근데 사업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 소득만 있을 때는 그 사업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기부금 공제가 이미 빠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 공제할 때 그걸 이제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업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여소득자도 되고 이자 받는 애들도 되고 배당 받는 애들도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다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그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부금인데 보면 요거만 하나 좀 기억을 할게요. 기부금을 내가 지출한 기부금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득자예요. 소득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아버님이 계시다. 이렇게 내가 지출한 기부금, 아버님이 지출한 기부금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는 뭐 성당이라든가 또는 그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부금 영수증 받아다가 내가 이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있죠. 신용카드는 뭐 이 신용카드에는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 되니까 이제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공제 금액이 있어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그 다음에 뭐 도서 공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사용분. 근데 여기 사용분에는 얘를 뺀 나머지 사용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지불카드 이런 거 쓰면 거기 사용분의 일정 부분만큼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예. 물론 일정 부분 이상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있더라. 뭐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 이 비율을 한번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15% 되는데 뭐 사용 최저 금액이 있어요. 총 금액이 25% 해가지고 그 최저 금액이 있는데 사용 최저 금액보다 클 때 뭐 적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이걸 굳이 계산한다면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구분을 할 때 그건 홈택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사항이 가지고 분리과세 소득자. 분리과세는 뭐냐면 그 처음에 내가 소득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아예 돈을 떼어버리고 나머지 돈을 받는 건 분리과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또는 분리과세 이자, 분리과세 배당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공제가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떼어버리고 받으면 거기서 내가 신고를 하고 자치고 할 사항이 없어요. 분리과세 대상은 먼저 떼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어떤 의무사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증빙, 우리가 이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를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비 사용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고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안 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는 이 정도는 해주겠다. 그게 이제 미제출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성실사업자라고 이제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12만 원, 그다음에 금액은 7만 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그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세를 이제 신고할 때 공제와 관련된 사항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 뭐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할 때 내가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 또는 뭐 형제 자매가 있더라.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빼먹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수정 신고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가지고 세금 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